안녕하세요. 연세리엠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군집성 흑자증 혹은 부분 편측성 흑자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제목은 군집성 부분 편측성 흑자증이고요. 부제로 제가 다루는 것이 피부과 전문의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의 정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지속 가능한 관리라는 말을 달았는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질환에 대한 설명과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편측성 흑자증 혹은 군집성 흑자증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그런 질환일 거예요. 얼굴이나 몸에 나타나는 색소 질환이에요. 일종의 잡티처럼 보이는 색소 질환인데 그 특징은 얼굴이나 몸의 한쪽에만 나타나고 주근깨처럼 생긴 갈색 반점들이 무리지어서 나타나는 색소의 피부 질환입니다. 대개는 몸 한쪽에 갈색 반점이 집중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몸의 중앙선을 넘지 않아요. 이 정중선이라고 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까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이 부분 편측성 흑자증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부분 편측성 흑자증, 말이 너무 길어서 PU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PUL의 특징이고요. 대개는 어렸을 때부터 또는 나타나는데 대개는 사춘기 후에 진해지거나 넓어지거나 혹은 드물게는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강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진해지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혹은 여러 병원에서 진단을, 이 퓨엘이란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른 진단을 받고 조금 다른 치료를 받다가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PUL이라는 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이 PUL은 의사들한테도 피부과 전문의한테도 비교적 생소한 그런 색소 질환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PUL 이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보는 그 분들이지만, 아마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를 포함한 피부를 진료하고 레이저를 하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서 뭐 몇 년에 한 명을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것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 오셨을 거예요. 왜 그럼 PUL이 이렇게 진단하기도 어렵고 또 치료가 어려운지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PUL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몸의 한쪽에 반점들이 모여 있는, 이거는 이제 귀 뒤쪽에 목덜미인데 이쪽 흔히 잘 생기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한쪽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반점들이 모여 있어요. 얼굴에도 이렇게 나타나서 한쪽에 모여 있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반점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반점의 정도가 사실 그렇게 많이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 여러분들 그 표범 레오파드 아시나요?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 얼굴에 이런 반점이 마치 레오파드처럼 표범처럼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좀 위축이 되고 어떤 미용적인 문제로 되게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한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보면은 정중선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나타나지 않죠. 한쪽에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몸에도 이렇게 몸의 어떤 한쪽에 국한해서 정중선을 잘 넘지 않으면서 이렇게 국한돼 있는 반점이 나타나는데,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 모델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광고도 많이 촬영을 하시는 분인데, 몸의 거의 절반 정도가 그 몸의 정중선을 나눠서 한쪽 부분에 거의 이런 반점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고 치료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PUL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지, 이거는 색소의 모자이시즘, 피그멘토리 모자이시즘이라는 그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써 놨는데, 피부 세포가 분열하는 초기에 한쪽 구역 색소 세포에만 조금 다른 설계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바닥에 타일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고른 색깔의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뭔가 이게 그 설계 과정에서 작업지 시서가 시방서가 잘못 내려간 거예요. 똑같은 색깔의 타일을 붙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다른 색깔 타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색소의 모자이시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발달하는 초기에 이 색소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때 생긴 어떤 극미세, 그런 어떤 색소 세포의 뒤에 그 신호 전달의 어떤 복사 오류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그 모든 동물들은 약간 물고기 같은 상태에서 발달이 시작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이런 알 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데, 알이 분화가 되면 약간
그 올챙이 같은 여러분 에일리언 영화 보셨잖아요. 초기 에일리언의 아기 때 모습 같은 게 그 사람도 그런 형태로 약간 벌레 같은 형태에서 점점 팔다리가 생기면서 분화가 되는데, 재밌는 게 이 피부의 어떤 색소나 이런 것들은 이 벌레 같은 거에 가운데를 갈라서 양쪽에 그 가운데가 이제 척추뼈가 되는 거죠. 양쪽의 척추뼈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세포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척추 양쪽에서 각각 이동하기 때문에 한쪽의 변화가 반대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특정 부분의 설계도가, 특정 부분의 세포 신호가 잘못된 거예요. 수정란 단계에서 DNA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PUL은 유전성은 없습니다. 이 PUL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많은데 병원에 오시면은 이게 유전성이 있는 게 아닌지, 나중에 이제 자녀가 생기거나 혹은 지금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게 유전이 되지 않을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유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PUL이 있는 환자에서 제1형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질환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의 PUL은 어떤 미용적인 문제다. 어떤 그분의 어떤 살아가는 이게 미용적인 이유가 아니면 살아가시는 어떤 여명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거. 당연히 이 PUL은 악성으로 변화한다는 보고는 없는 그런 양성 질환입니다. 이런 건 매우 다행인 부분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게 신경섬유종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PUL의 일부 PUL 환자에서 제1형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섬유종증은 뭐냐면 이거는 유전성이 있는 유전 질환이에요. 신경섬유종증은 리시 노듈이라고 하는 눈의 이 홍채에 보면은 원래 이런데 작은, 이게 약간 안에서 작은 양성 종양이 생긴 거거든요. 미세한 종양들이 생겨가지고 보이는 이게 리시 노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겨드랑이에 우리가 주근깨 같이 겨드랑이에 이렇게 반점이 생겨. 그래서 이걸 보고 PUL이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PUL이 이런 신경섬유종증의 한 아형으로, 한 변형으로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의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주근깨 같은 게 생기고 몸에는 밀크 커피 반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신경섬유종증과 이 PUL, 군집성흑자증과의 차이는, 신경섬유종증은 이 프레클이 아까 제가 군집성흑자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몸의 정중선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레클은 신경섬유종증 때 주근깨는 양쪽에 같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밀크 커피 반점도 어떤 몸의 한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작은 약간 말랑말랑하고 핑크빛, 살색이나 약간 핑크빛일 때는 작은 결절들, 작은 종양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게 신경섬유종증의 특징인데 간혹 PUL로 진단하는 환자 중에 자세히 보면 나중에 이런 일부 신경섬유종이 나타나는 신경섬유종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 중에서도 실제 신경섬유종증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PUL을 진단할 때 PUL 환자가 오면 어떤 신경섬유종증과 관계되어 있는 다른 증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진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PUL 환자들은 신경섬유종증과 연관없이 단순히 나타나는 미용적인 문제일 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 PUL이 오진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비슷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너무 많아요. 기미나 주근깨, 오타모반, 잡티, 노인성 흑자, 일광흑자, 니브스 스필루스라고 하는 반문상 모반이라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하고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 PUL의 특징이 어떤 몸의 한쪽에만 나타나고 약간 한쪽에 몰려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분절성 분포를 보이는데, 일부 이런 병변들이 기미나 주근깨나 오타 반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분절성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브스필루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의사들도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에요.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도 진료 경험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흔한 질환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흔하게 우리가 보는 질환으로 먼저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최근 한 5, 6년, 6, 7년 새에 이 PUL이라는 질환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아마 이제는 이 진단을 하는데 크게 아주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은데, 레이저 치료를 내세우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도 이 PUL 진단을 못해서 다른 질환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렇게 잘못된 진단을 했을 때 문제는 잘못된 치료를 하게 돼서 이 병변이 악화가 돼요.
굉장히 강한 레이저, 예를 들어 루비 레이저라든가 요즘에 리팟이라는 레이저가 흑자 치료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리팟이 굉장히 좋은 레이저예요. 흑자를 치료하는데 좋은 레이저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흑자랑 군집성 흑자증, 이 흑자증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조직학적으로 보면 일부 유사한 게 있지만 그거는 뭐 일부의 유사성을 가지는 거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흑자들은 뭐 레테리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막 길어지고, 뭐 이런 그 멜라닌 색소에 그런 찌꺼기들이 막 진피 쪽에 떨어져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들이 PUL 환자들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PUL 환자들한테 이런 흑자 같은 걸 치료하는 리팟 같은 레이저를 강하게 치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색소 침착이 생겨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색소 침착이 생기고, 흑자증은 제가 나중에 이제 흑자라는 거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넓은 부위에 퍼져 있어요. 넓은 부위에 퍼져 있어요. 리팟이라는 레이저는 하나하나의 작은 병변을 치료하기에 특화된 레이저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치료해요? 리팟이라는 레이저로 이걸 어떻게 다 써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고 진짜로 나중에 더 까매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부 이 리팟이라는 레이저를 그 치료하는 병원 선생님들 중에 일부 마치 군집성 흑자증, 이 PUL을 리팟으로 치료가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한 레이저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색소 침착이 생기고 나중에 더 진해지고, 결국은 아예 건드리지 않은 PUL보다 치료를 했을 때 더 치료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진하게 되고 잘못된 치료하게 되고, 그러다가 색소 침착이 악화되고, 그럼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PUL과 오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PUL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PUL이 한쪽에 국한해서 몸의 정중선을 넘지 않으면서 한쪽에 국한해서 몰려 있는, 자세히 보면 이게 반점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이런 반점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PUL입니다.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뭐 이런 몸에도 나타나고, 이게 PUL이라는 오늘 말씀드린 주제의 병이고요. 자, 그럼 오타모반, 이게 이제 오타모반, 오타반점이라고 하는 건데, 오타반점도 이렇게 얼굴의 한쪽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PUL로 병원에 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저도 이제 PUL이라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이제 시작한 지가 한 17년, 18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고 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PUL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오타반점, 오타모반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오타반점은 이렇게 눈의 공막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약간 PUL에 비해서 그 색소가 조금 더 깊은 데 있고 색소 덩어리가 좀 더 진하거든요. 약간 색소가 진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푸르딩딩한 그런 느낌으로 나타나요. 이마 쪽이라든가 이 눈가 쪽 혹은 이 콧볼 쪽, 이런 데가 이 오타 반점이 잘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그런 자리들입니다. 이 오타 반점은 PUL과 치료가 완전히 틀린 게, 오타 반점은 굉장히 강하게 치료해야 돼요. PUL 치료는 그렇게 강하게 치료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오타 반점은 조금 강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강하게 치료하게 되고, 오타 반점은 잘 치료가 되면은 거의 재발하지 않고 그냥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타 양 반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말이 어렵죠. 오타 반점과 오타 양 반점은 다른 거예요. 오타 반점은 대개 얼굴의 한쪽에 생기는데, 오타 양 반점은 이렇게 양쪽에 생겨요. 오타 양 반점은 특징적으로 동양인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서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들한테 잘 안 나타나고요. 특히 동아시아,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계 여성들의 눈가에 나타나는데, 되게 많은 여성들이 이 오타 양 반점을 기미로 알고 있거나 본인이 기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병원에서도 기미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기미로 진단하고 이 오타양 반점을 치료했을 때 잘 치료가 안 돼요. 오타양 반점 역시 오타 반점처럼 치료를 잘하면 거의 재발하지 않고 잘 치료가 되는데, 좀 강하게 치료해야 되거든요. 기미는 강하게 치료하면 큰일 나요. 기미는 강하게 치료하면 오히려 리바운드가 생겨가지고 더 진해지고 더 안 좋아져서, 이거를 이제 기미로 진단할 경우에 너무 약하게 치료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 치료가 비교적 잘 되는 병변입니다. 오타양 반점은. 이게 기미죠. 이 기미. 눈가나 이렇게 볼 쪽에 좀 넓게 붓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고, 대개 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40대 후반이나 그 정도까지가 제일 기미가 진하게 생기고 잘 생기는 연령이에요. 기미는 남자보다 여성에도 많은 이유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좀 활발한 그런 시기에 더 잘 생기고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 이후에는 오히려 기미는 약간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미예요. 기미는 어떤 그 PUL과 다른 점은 분절성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색을 칠한 것처럼 하나하나 분리된 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색을 칠한 것처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보이고요. 양쪽에 되게 양쪽으로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미가 있는 분들 뭐 눈가에만 이렇게 나이키 우리가 나이키 로고 모양 있죠. 눈가에 나이키 로고 모양으로 기미가 생긴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넓게 생긴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피부과 의사면은 기미와 PUL은 그냥 한눈에 구분이 되는 그런 병변입니다. 이 죽은 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심한 분들에게 하나하나 마치 이 주근깨에서 요 콧등이나 이런 쪽을 보지 않고 요쪽 한쪽만 떼서 보면 마치 이분 PUL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근깨는 이런 어떤 분절성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요. 되게 양쪽으로 다 같이 펼쳐져 있죠. 사춘기 때 진해지고 또 이 주근깨의 특징이 주근깨나 기미의 특징은 자외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진해져요. 그래서 여름에 진해졌다가 겨울 되면 좀 다시 흐려졌다가 이런 계절성이 보이는데 PUL은 물론 PUL도 그 자외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외선의 영향이 기미나 주근깨처럼 크지가 않아서 계절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에 보여드린 오타 반점, 오타양 반점도 역시 마찬가지들이고요. 이런 주근깨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연히 구별이 되고요. 주근깨는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치료하면 주근깨는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조금 주근깨 역시 좀 강하게 치료를 해야 돼요. 기미는 약하게 치료하면서 살살살살 달래야 되는 색소 질환이고요. 주근깨는 조금 강한 레이저를 쓰면서 치료를 해야 더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자, 이게 흑자라는 거예요. 앞에 보여드린 그 PUL, 그러니까 군집성 흑자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흑자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나 아니면 노인분들, 어르신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건데 요런 흑자 같은 건 앞에 제가 얘기해드린 리팟 레이저 치료 잘 돼요. 리팟 되게 좋아요. 이런 흑자 치료. 근데 이 리팟을 가지고 군집성 흑자증이라든가 PUL을 치료한다는 건 그거는 조금 나중에 호되게 된통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흑자는 말만 흑자증 우리말로 그냥 한글로 써놨을 때 말만 비슷할 뿐이지 실제 흑자하고 흑자증, 군집성 흑자증 혹은 부분 편측성 흑자증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치료 방법도 다 달라집니다. 이 흑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요. 강한 레이저 후에는 물론 흑자증 치료하듯이 약한 레이저를 가지고 남아있는 색소를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좀 강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병변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약간 몸의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고 마치 점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PUL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PUL 아니에요. 이게 리브스 스필루스라고 하는 반문상 모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반문상 모반은 배경의 백그라운드에 밀크 커피 반점 같은 약간 연한 갈색의 큰 반점이 있고요. 그 위에 작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PUL이라고 하는 것들은 백그라운드에 연한 반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 피부 위에 이런 흑자들이 퍼져 있는 게 바로 그 PUL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문상 모반은 백그라운드에 이런 밀크 커피 반점 같은 흐린 점이 있고 그 위에 반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반점들도 우리가 PUL 때 나타나는 흑자들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반문상 모반에 나타나는 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 얘네들은 진짜 점처럼 우리가 점은요. 이 멜라닌 색소가 어떤 특이한 형태로 그룹을 만들어요. 이게 네스트, 둥지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네스트를 만드는 점 세포들의 둥지가 있는데 이 네브스 스필루스에 있는 이 까맣게 똥똥 있는 것들은 흑자증에서 나타나는 군집성 흑자증에서 나타나는 그 흑자랑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진짜 점들이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진짜 점은 여러분 아주 드물긴 하지만 악성 변화를 하거든요. 이 니부스 스필루스 같은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이것은 악성 그 흑색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색소 병변이에요. 근데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PUL은 군집성 흑자증은 양성 질환이고 악성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 역시 달라요. 그 흑자증을 치료하는 군집성 흑자증 치료하는 방법으로 니부스필루스 치료해 가지고는 치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점세포, 점이 하나하나 들어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이 점 하나하나를 없애주는 강한 레이저를 좀 써야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정중선을 넘어가지도 않았고 좀 분절성을 가지고 있고 색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건 PUL 같은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좀 어려워요. 리니어 앤 홀드 네보이드 하이퍼멜라노시스에서 LWNH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그 질환인데 분절성 이것도 역시 선천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분절성을 나타나는 어떤 색소 질환이고 마치 PUL처럼 그런 뭐 모자이시즘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건데 완전히 다른 어떤 범주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보기는 안 좋지만 레이저 했을 때 비교적 치료가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 LWNH 때문에 병원에 오셔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고요. 뭐 이거는 이제 대개는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갖고 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어서 아기 때부터 와서 치료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PUL을 치료할 때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고출력으로 그냥 짧게 한두 번 치료해 가지고 사실 PUL은 치료가 안 됩니다. 점이나 잡티에 쓰이는 전통적 강한 레이저는 뭐를 얘기하냐면 점이나 잡티 치료에 쓰이는 전통적인 방식들을 얘기해요. 루비 레이저라든가 뭐 리팟 레이저, 532 나노미터의 Q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CO2 레이저, 예를 들어 IPL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로는 사실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강한 레이저들은 멜라닌을 한 번에 강하게 파괴해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런 레이저들을 쓰면 딱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PUL을 치료할 때 이런 레이저들을 쓰면은 정상 조직도 손상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PUL도 완전히 제거도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더 심한 색소 침착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치료 후에 원래 갖고 있던 본인의 PUL 병변이 더 짙어지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 이 PUL의 정체를 잘 모르고 오진을 많이 했을 때는 이런 강한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 PUL을 치료하려고 그럴 때 치료가 더 어려워진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PUL의 표준적인 치료는 저출력 레이저 토닝이에요. 이 저출력 레이저 토닝은 낮은 에너지로 멜라닌 색소를 조금씩 분산시키고 조금씩 분해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대식 세포들이 그 멜라닌 조각들을 먹어서 밖으로 배출시키게 유도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게 저출력 레이저 토닝이라는 치료고요. 멜라닌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색소를 점진적으로 좀 깨서 분산시키고 줄여나가는 그런 치료예요. 이 치료의 장점은 치료 후에 딱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치료 후에 세안이나 화장이나 운동 같은 게 다 대부분 즉시 가능하고요. 색소 침착의 위험은 매우 적습니다. 또 이게 다만 효과가 여러 번 치료를 하면 회차 누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치료 역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흰 반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흰 반점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더마톨로직 서저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피부과 잡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 제가 2012년에 이 PUL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분집성 흑자증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해서 제가 원저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16명 중 제가 치료했을 때 당시에 2012년 그러니까 2012년이니까 그 전부터 제가 치료하면서 모아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썼던 건데 16명 중 10명에서 50% 이상 색소가 감소했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했고 실제 제가 발표했던 이 논문이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제가 그 서칭을 해본 바로는 PUL 치료로는 거의 세계 최초의 치료 보고였습니다. 제가 쓴 이 논문 물론 그 전에도 제가 했던 방식으로 치료를 해왔던 선생님들은 계시지만 이게 논문으로 발표됐던 거는 제가 아마 세계 최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UL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현재까지 그 논문 서칭을 해보거나 현재까지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그 방식들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강하게 치료하는 Q 스위치 레이저나 루비 레이저, 532 나노미터, 리판 레이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아요, PUL에는. 이런 치료들은 대개 피부 손상이나 색소 침착 위험, PUL을 사용했을 때 악화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저출력 레이저 토닝 1064 나노미터의 Q 스위치 엔디아그를 이용하는 치료가 가장 적합한 표준 치료입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이 PUL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치료가 표준 치료다라고 딱 못을 박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할 만한 가장 그 컨센서스가 모여있는 가장 적합한 치료가 저출력 레이저 토닝 치료고요. 대부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효과는 누적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되고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또 이 저출력 레이저 토닝과 비슷하게 피코 레이저를 이용한 피코 레이저 토닝도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피코 레이저 토닝은 지금까지 문헌 검색이나 치료 경험으로는 분명히 치료의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논문의 수준에서는 단독 증리 수준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저출력 레이저 토닝 대비 어떤 치료 효과의 우월성은 아직까지는 확립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피코 레이저랑 저출력 레이저 토닝을 같이 믹스해서 쓰거든요. 그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커퍼 브로마이드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옐로우 레이저라고 많이 알려졌던 레이저인데 511나노미터, 578나노미터 두 가지 파장을 씁니다. 증례 보고 수준이고 아직까지는 탐색 단계이고 저는 이 커퍼 브로마이드 레이저도 약간의 딱지를 만드는 그런 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다시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외용제,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단독 치료로는 사실 이걸 써가지고 피혈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레이저 보조나 유지에는 활용을 하는데 실제 제가 환자분을 치료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저출력 레이저 토닝을 하면서 피코 레이저를 쓰고 그리고 먹는 약을 처방해드리는 이 방법을 저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조금 그 다시 진해지는 거를 좀 막아주기도 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치료를 좀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일반 점이나 잡티, 흑자 같은 것들은 특정 위치에 색소세포가 많이 뭉쳐 있고요. 세게 한번 그냥 제거를 하면 많이 사라져요. 물론 한 번에 뭐 다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도 있고 몇 번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치료해야 돼. 딱지를 안 치는 치료가 좀 필요해요. 하지만 부분 편측성 흑자증, PUL, 군집성 흑자증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 전체 어떤 색소세포가 이미 다르게 약간 그 유전자 단계에서 그 부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세게 그걸 파괴한다고 해도 그 세포들이 다시 색소를 형성하게 돼요. 아예 그 자리 세포 자체가 그냥 달라져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얘네들을 세게 건드려 버리면 얘네가 더 반발을 하죠. 리바운드가 생겨요. 그래서 퓨엘이 더 진해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퓨엘이 더 진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과 퓨엘을 치료하는 방법 완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저출력 이 반복 치료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퓨엘 치료는 1회 치료했을 때 사실 치료를 했을 때 3번 내지 4번 치료할 때까지도 그렇게 큰 효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소는 천천히 줄어들어요. 꾸준히 반복해서 효과가 누적이 되는 거고요. 대개 10에서 한 20회 정도를 물론 한 3, 4회 정도가 넘어가면서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아주 현저하게 좋아지려면 한 10에서 20회 이상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좋아진 후에도 이거를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팅 자체가 세포의 프로그래밍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세포를 진짜 피부를 떼서 다른 피부를 붙이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 피부를 만들게 되거든요. 유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 횟수는 1,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집중 치료는 처음에 한 10에서 20회 정도 이때 한 일주일 간격이나 혹은 2주 간격으로 오시게 되고요. 보통 조금 이제 치료가 느린 분들은 3, 40회까지도 1, 2주 간격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지 치료를 좀 병행하게 되고 또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데 PUL 같은 경우에는 김이나 죽은 깨 이런 혹은 일광 흑자, 노인성 흑자 같이 자외선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를 하면서 보면은 제 환자들의 경우를 보면 여름에 악화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PUL의 경우에도 자외선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특히 노출 부위에 있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PUL을 이게 저출력 방식으로 치료를 할 때 이 앞에 제가 흰 반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흰 반점이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분은 물론 PUL을 치료하신 사진은 아니에요. 이분은 오타 반점이에요. 오타 반점, 오타형 모반이라는 거를 치료하신 분인데 오타 반점은 이제 레이저를 PUL할 때보다 좀 더 강하게 하거든요. 강하게 치료를 하면 자, 이 오타 반점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보면 약간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흰 반점들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넓은 부위에 퍼져 있는 색소세포를 치료할 때 우리가 이 오타 반점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좀 강한 치료를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여러 번 치료를 하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PUL은 이렇게 강하게 치료를 하지 않고 오타 반점처럼 강하게 치료하지 않고 약하게 치료하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는 이 흰 반점이 생기는 게 좀 덜해요. 하지만 PUL은 약하게 치료하지만 대신에 더 많이 치료하거든요. 횟수가 많아져서 PUL이 있는 그 부위의 색소세포도 줄어들지만 주변의 정상세포의 멜라닌 색소가 좀 줄면서 이런 흰 반점이 PUL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 저출력 레이저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랑 피코 레이저를 혼합하면서 또 먹는 약을 쓰는 그 이유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이 색소 세포를 더 강하게 깨고 주변의 색소 세포까지 조금 깰 수 있는 그 저출력 레이저 토닝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횟수의 그 토닝의 횟수를 조금 줄이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색소의 찌꺼기를 적절히 깨뜨리면서 또 이것들이 재발하는 거를 조금 막아주면서 그러기 위해서 저출력 레이저 토닝이랑 피코 레이저 토닝 그리고 먹는 약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게 바로 저의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관리 오늘의 주제는 사실 지속 가능한 관리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POL은 그 아래쪽의 세포 자체에 어떤 그 생성 자체 세포 자체 성격 자체가 달라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들 겉에 보이는 색소를 치료해도 다시 세포에서 그 색소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의 눈에 안 띌 정도로 개선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이 POL을 오진을 하고 다른 치료로 막 그 어떻게 보면 병변을 망쳐놓을 경우에 개선이 어려운 거지 일반적인 POL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다만 그 현실적인 목표를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 이거를 현실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몇 번 치료해서 저는 완치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완치의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POL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POL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기대해도 좋은 것은 눈에 띄는 색소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어요. 이게 얼굴에 사실 특히 여성들 얼굴에 굉장히 큰 부분에 POL이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많이 위축이 되고 굉장히 화장이 진해지죠.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를 진하게 하는데 바닥에 피부 바닥에 아무리 컨실러를 진하게 해도 그 아래 진한 색소가 퍼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해 보이거나 그 화장이 좀 그 고와 보이질 않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한 듯하는 그런 화장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떤 자신감도 회복이 되겠죠. 치료가 되면. 그리고 꾸준한 치료로 잘 안 보이는 수준까지 달성하는 거. 요게 바로 우리 치료의 목표입니다. 기대해도 좋은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단 몇 번 치료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하는 거. 그렇게 안 돼요. POL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치료를 하고 저랑 오래 만나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가 POL을 치료를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한 게 한 18년 정도 17년 18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만나고 있는 환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도 17년 18년 저랑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마 지금 새로 오신 그 환자분도 저랑 그렇게 오랫동안 아마 만나게 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자연 소실은 안 됩니다. 간혹은 이거 놔두면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연 소실은 안 되고요. 치료하면서 아무런 부작용 아까 보여드린 그 흰 반점 같은 게 전혀 생기지 않는 정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 되고 안 보이고 이렇게는 안 돼요. 약간은 생깁니다. 흰 반점이 아무리 제가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뭐 저 나름의 그런 노하우가 있고 그래도 흰 반점의 정도가 물론 치료 경험이 없는 그런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흰 반점을 제가 덜 만들겠지만 아무런 흰 반점이 없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어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이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거는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 1, 2주 간격으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진 후에도 한 달, 두 달 혹은 서너 달 간격으로 정기적인 유지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다시 색이 좀 진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POL뿐 아니라 모든 잡티 치료, 모든 레이저 치료에 마찬가지인데 보습제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 보습제를 잘 바르셔야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이런 색소 세포들이 잘 사라지고요. 색소 세포들 를 치료할 때 주변 세포, 정상 세포를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PD님 여기 화면에 이상한 게 떴는데요. 예. TV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이런 게 뜬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레이저 맞고 더 진해졌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색소 침착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저출력 치료로 전환하면은 대부분 이런 색소 침착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치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지금도 POL은 불치다. 이게 치료 안 되니까 그냥 치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불치가 아니고요. 이게 완전하게 제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올바른 치료로 눈에 안 띄는 수준까지 호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들 때부터 대개 POL은 한 70% 정도의 POL은 10세 이전에 혹은 사춘기 이전에 생기거든요.
그럼 어린이들은 언제부터 치료가 될까요?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양성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미용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고 뭐 어렸을 때 치료를 하면 치료가 훨씬 더 잘 되고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얘를 꼭 막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건 아닌데 이제 특히 노출부에 보이는 경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몸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한데 노출부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 이제 아이가 좀 놀림을 받는다든가 혹은 본인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치료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치료가 통증이 좀 있거든요. 좀 아파요.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은 조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눈 가까이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치료하다가 눈을 뜨거나 그러면서 그 조금 레이저에 눈이 손상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떤 대화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통이 잘 되고 통증을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치료를 하세요라고 저는 보통 안내를 드리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사춘기 이후에 그 아이가 좀 성장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그 PUL과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PUL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른 뭐 기미나 주근깨 다른 잡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적은 수지만 대신에 그분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훨씬 더 심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가 제가 보통 이 탈모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이제 드려요. 제가 제일 많이 치료하는 게 사실 저는 탈모 치료를 많이 하고 탈모 치료 외에 이런 그 PUL 같은 색소 질환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색소 치료 중에서도 PUL은 조금 생소한 많은 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여서 오늘 평소 이제 탈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보다 질문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관련해서 질문이 어 네. 있는데 요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빠가 허벅지에 군집성 흑자증이 있는데 혹시 아들에게 신경섬유종이 생길 수 있는 유전성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기 허벅지에 밀크 반점이 몇 개 생겨서 혹시 신경섬유종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군집성 흑자증이 허벅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군집성 흑자증은 이게 미용적인 문제예요. 유전성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진짜 단순히 군집성 흑자증인지 아니면 아버님이 그 신경섬유종증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왜냐면 신경섬유종이 실제로 어떤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증상이 없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신경섬유종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크라이테리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허벅지에 있는 거를 떠나서 겨드랑이 쪽에 그런 그 양측성으로 그 주근깨가 있는지 그리고 몸에 밀크 커피 반점이 한 두세 개 이상 특히 이제 나이가 우리가 사춘기 이후에 나이가 좀 들었을 때는 밀크 커피 반점 중에 뭐 작은 밀크 커피 반점 한두 개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한 15mm 그러니까 보통 1.5cm 정도, 2cm 정도가 되는 그 이상의 크기가 되는 밀크 커피 반점이 몸에 여러 개가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안저 검사라고 해서 안과에서 그 슬릿 램프로 하는 걸로 눈에 이 홍채를 보거든요. 그 안저 검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리쉬 노듈이라고 하는 눈에 원래 그런 양성 종양 결절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좀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몸에 신경섬유종 말랑말랑한 신경섬유종이 조금 올라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분은 신경섬유종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글쎄요 생각에 허벅지에만 군집성 흑자증이 좀 있는 분이고 아직까지 그런 어떤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신 분이라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신경섬유종증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밀크 커피 반점이 조금 뭐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또 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허벅지 밀크 커피 반점이 조금 몇 개 뭐 특히나 5mm 이하 그러니까 그 한 1cm 정도보다 훨씬 작은 밀크 커피 반점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섬유종증을 진단할 때. 그래서 작은 밀크 커피 반점이 조금 몇 개 보이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저의 신체의 비밀 같은 건데 가슴 쪽에 제가 밀크 커피 반점이 하나가 있어요. 밀크 커피 반점이 제 가슴 쪽에 있는 밀크 커피 반점이 아마 직경이 한 3cm 정도? 제가 몸이 커지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게 더 커진 거죠. 어렸을 땐 그보다 좀 작았는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생 때 아마 한 초등학교 한 2-3학년 때쯤 소아과에 가서 진찰을 이제 봤는데 아마 그때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던 것 같아요. 진찰하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제 밀크 커피 반점을 보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몸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결절 같은 종양이 없는지 그런 걸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소아과 제가 그게 너무 그때 당시에 왜 무슨 병 때문에 그걸 물어보시지 해 가지고 그 초등학교 2-3 학년 때 일인데 그게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도 선생님이 신경섬유종증을 의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수학과 선생님이. 근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저도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아버지 허벅지에 있는 군집성 흑자증은 단지 그냥 미용적인 군집성 흑자증일 것 같고요.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짜 걱정이 되시면 뭐 몸에 어디 다른 데 제가 말씀드린 뭐 겨드랑이 주근깨라든가 다른 밀크커피 반점이 굉장히 큰 것들이 좀 보이는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혹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더 검사를 해 보고 싶으면 안과 가서 그 리시 노듈이라는 게 눈에서 보이는지를 봐야 되고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 검사의 대표적인 그 질환이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평소처럼 그대로 님이 "안녕하세요.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군집성 흑자증이라고 진단받았는데 병원마다 추천하는 레이저가 다르더라고요. 피코 레이저나 토닝 같은 치료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토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치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피코 레이저를 가지고 토닝할 수도 있고요.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가지고도 토닝을 할 수 있고요. 루비 레이저로 토닝할 수 있고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로 토닝할 수 있고 저는 요즘에 아드바라는 레이저도 쓰는데 그런 아드바라는 레이저를 가지고도 토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피부에 큰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이 그 레이저가 갖고 있는 풀 파워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저출력으로 얼굴 전체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치료 방식을 우리가 토닝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군집성 흑자증의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토닝은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하는 토닝이고 이게 거의 모든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 컨센서스로 자리 잡은 치료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치료할 때 피코 레이저를 제가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피코 레이저 단독 치료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 PUL이라는 병변을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했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세계 최초로 이 PUL 치료의 저출력 레이저 그 논문을 더마톨로직 서저리 2012년에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거의 모든 일반의 선생님들보다 제가 치료 경험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군집성 흑자증은 치료 방식이라든가 어떤 치료 생기는 원인 같은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하는 의사의 임상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 임상 경험에 의해서는 피코 레이저 토닝 단독으로는 이거는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듀얼 레이저 토닝이라고 그래서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토닝과 피코 레이저를 같이 써요. 근데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토닝만 그러면 하지 왜 피코 레이저를 같이 쓸까요? 제가 피코 레이저를 같이 쓰는 이유는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토닝만을 가지고 하면은 흰 반점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흰 반점 같은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치료 방식을 같이 써요. 듀얼 토닝을. 그래서 평소처럼 그대로님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 아마 평소처럼 그대로님 말씀하신 그 토닝이라는 거는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한 토닝, 전통적인 토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피코 레이저 토닝 단독보다는 더 효과 좋습니다. 다만 어떤 의사들의 어떤 치료 방식에 따라서는 두 가지 레이저를 혼합해서 쓸 수도 있고 한쪽을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확립돼 있는 치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치료하시는 선생님의 임상 경험에 따라서 조금 다른 레이저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러브스토리 님이 32세 여성입니다. 출산 후에 한쪽 얼굴에 갈색 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런 색소 질환이 생길 수도 있나요?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PUL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사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물론 사춘기 이후는 아주 드물게는 성인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쪽 얼굴에 갈색 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흐릿하게 있던 PUL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개 여성들이 이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기미가 조금 생기거든요. 기미가 생기고 자신이 몸에 원래 있었던 몸에도요. 원래 있었던 주근깨나 그런 어떤 점 같은 것들의 멜라닌이 조금 진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게 호르몬이 줄어들면 그 색이 흐려지나요? 흐려지는 것도 있고 안 흐려지고 그대로 남는 것들도 있어요. 기미가 임신 출산 후에 이제 기미가 생기는데 그 기미가 출산을 한다고 해서 기미가 뭐 확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호르몬 변화와 관계돼서 생기는 그런 색소 뭐 기미라든가 혹은 기존에 있던 주근깨가 좀 진해지는 그게 또 우연히 어떤 한쪽이 좀 우리 사람이 양쪽이 완전히 대칭이 아니에요.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뼈의 모양, 얼굴의 처짐. 우리가 이제 노화 치료할 때 처짐이 저는 왼쪽이 더 처져요. 저 오른쪽이 더 처져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한쪽에 본인 원래 갖고 있던 색소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흐려서 잘 인지를 못했던 그런 색소 같은 것들이 한쪽이 임신 출산 후에 조금 진해진 게 아니신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나정님, 안녕하세요. 검버섯 레이저 한 지 20일 지냈는데 붉은기가 어느 정도 지나야 피부색이 돌아올까요? 이거는 어떤 레이저를 치료하셨는지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좀 강한 레이저 치료를 하셨고, 뭐 예를 들어 CO2라든가 아니면 뭐 리팟 같은 치료를 했거나 그랬을 때는 붉은기가 20일이 아니라 뭐 한 두 달, 세 달까지도 조금 붉을 수가 있고요. 조금 뭐 약하게 치료했을 경우에는 대개는 한 2-3주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피부색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또 그 기존의 병변이 좀 진했는지 흐렸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 치료받으신 병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어떤 치료를 했는지 뭐 이거 가장 정확하니까요. 다 좋은 답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크릿 정원님 색소 치료를 오래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치료를 쉬면 다시 색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나요? 하셨는데 이 PUL 같은 경우에는 색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오늘 방송의 제목이 지속 가능한 관리의 정석이거든요. 분지성 기저증에.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유지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PUL을 치료할 때 처음에는 1-2주 간격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병원에 좀 자주 오셔야 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진 후에 유지 치료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한두 달,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오셔 가지고 유지 치료를 하시면 되고 또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먹는 약 같은 걸 쓰는 식으로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처음에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치료가 끝났다. 나 병원 안 가야지. 그러고 한 1-2년, 2-3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처럼 색이 올라와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치료를 했던 남자분이 계시는데 제가 거의 이 피엘 치료를 시작했던 초기에 저한테 한 5-6년 되게 열심히 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피엘이 심했던 분이어 가지고 그 한 5-6년 정도 치료를 하고 지금 그 이후로 거의 한 10년 가량 그분을 못 뵀어요. 근데 제가 가끔 생각이 나는 분이에요. 워낙 제가 치료를 했던 초창기에 그분을 치료하면서 뭐 저도 임상 경험이 많이 쌓였고 또 그분을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던 거를 경험했고 또 되게 체격도 좋으시고 풍채가 좋은 남자분이어서 더 아마 제가 기억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10여 년 만에 한 두세 달 전에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 PUL 치료를 받고 싶다고. 근데 봤더니 예전처럼 다시 지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쁘기도 하셨고 뭐 병원에 올 시간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그냥 이제 지내도 되겠지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다시 이렇게 됐어요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다시 조금 진해집니다. 네. 동동이님, 군집성 흑자증은 왜 이렇게 한쪽 얼굴에만 생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몸 안에 어떤 문제와 연관된 건 아닌지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피그멘터리 모자이시즘과 어떤 우리가 생명의 발달 단계에서부터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 뉴럴 크레스트라는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퍼지는 그런 것들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동동이님, 이거는 조금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면 유튜브를 좀 돌려보시면 자세한 과정이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기엔 좀 너무 긴 내용이라 다시 한번 방송을 잘 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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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피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답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분 좀 다른 내용인데 이거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같아서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스킨보톡스나 필러 이런 걸 젊은 20대 일찍 받게 되면 추후 노화나 이런 것들이 빨리 오나요? 그리고 코필러가 실명이 올 수도 괴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도 궁금해요. 코필러 맞으려는데 겁나네요 하셨는데
스킨 보톡스나 필러 이런 거를 빨리 한다고 해서 추후 노화가 빨리 오는 거 이건 아닙니다. 어 그 예전에 이런 이 보톡스를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명확하게 그 정립돼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뭐 이런 걸 스터디할 게 없는데 보톡스의 미용 치료를 처음 이제 보톡스의 어떤 미용 치료가 시작된 게 9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보톡스를 만드는 그 알러간이라는 회사에서 그 일란성 쌍둥이 스터디를 한 게 있어요. 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거나 이분들이 노화되는 과정도 동일하겠죠. 같이 노화가 될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20대에 둘 다 보톡스를 맞기 시작했어요. 일란성 쌍둥이 두 여자분이. 한 분은 그 보톡스 치료를 한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안 했어요. 한 사람은 2번 정도가 아니라 한 5, 6년, 6, 7년 제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랜 기간 보톡스를 맞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렇게 중단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들이 40대가 됐어요. 그럼 그 40대가 됐을 때 보톡스를 맞다가 보톡스를 한두 번만 맞고 그러니까 거의 안 맞은 거죠, 사실. 거의 안 맞고 나이가 그대로 들은 사람과 보톡스를 한 5, 6년간 꾸준히 맞다가 그 이후로 한 몇 년간 안 맞고 나이가 들은 사람. 일란성 쌍둥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똑같아야겠죠. 얼굴이 달라요. 보톡스를 오래 맞았던 사람이 노화가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톡스를 맞고 하면서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줘서 주름을 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옷이 구김이 옛날에 구기는 상황이 훨씬 덜했던 좀 판판하게 펴서 오랫동안 입었던 옷이랑 맨날 처음부터 구겨 입은 옷이랑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구겨 입은 옷이 더 상태가 안 좋겠죠. 그런 식으로 보톡스를 거의 안 맞고 그냥 나이 들은 분이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얼굴이 더 노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찍 맞는다고 해서 무슨 노화가 더 나중에 빨리 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특히 필러 같은 경우에도 콜라겐 보충이라든가 히알루론산이 보충이 되면서 오히려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이런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다만 아직 주름도 없고 피부가 팽팽하고 상태가 좋은데 굳이 뭐 20대 초반 중반에 스킨 보톡스 필러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있나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근데 어쨌든 그걸 하신다고 해서 노화가 막 빨리 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코필러가 실명을 수도 괴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도 궁금해요. 네, 이건 정말입니다. 필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젤리 같은 건데 우리가 코를 높이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실리콘 같은 걸 넣는다거나 아니면 고어텍스 같은 걸 넣는다거나 본인의 연고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필러를 한다거나 혹은 실을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어텍스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혹은 실이라든가 이런 건 고체죠. 단단해요. 그냥 그 안에 넣어 놓으면 돼요. 그 안에 넣어서 해 놓으면 뭐 이게 모양을 만드는데 필러는 젤리처럼 돼 있고요. 이 젤리가 간혹 드물게 우리가 주사를 찌를 때 그 주사 바늘이 혈관을 뚫거나 그런 경우에는 혈관 안에 주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단단한 고체가 아니고 조금 부드러운 젤리 같은 거기 때문에 혈관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 눈에 망막 쪽을 들어가는 그 시신경에 들어가는 그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망막이나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조직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실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근데 그럼 필러를 했을 때 이런 실명이나 괴사가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 그게 코 필러를 했을 때 혹은 미간에 필러를 했을 때 아니면 팔자주름 필러 했을 때가 그런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은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필러의 어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필러 치료를 코 같은 데 이제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혈관을 뚫지 못하는 캐뉼라라고 하는 특수한 바늘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필러를 할 때도 약간 필러를 막 아주 충분히 막 혈관을 누를 정도로 그게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용 치료는 약간 부족한 정도까지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막 완벽하게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막 필러를 가지고 코를 완전히 높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무리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진짜 괴사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필러를 뭐 잘 이제 필러를 많이 하신 숙련된 선생님한테 캐뉼라 이용해서 맞으시면 대부분은 큰 걱정이 없는데 아주 드물게는 뭐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필러 하시기 전엔 그래서 아마 의사들이 이런 어떤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필러 하기 전에는 꼭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 그런 편입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